하지 않아 입을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6일 밤 9시 반입니다. 추석입니다. 예. 잘 쇠고 계세요? 비가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달도 못 봤습니다. 뭐 어디 갈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등산을 좀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만화 카페에 가서 온 가족이 만화책 좀 보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그랬습니다. 달이 좀 보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소원 좀 빌게. 뭐 아쉬운 대로 화면에 보이시는 쭈드등 에라도 소원을 비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참고로 이 쭈드등은 마플샵에서 아직도 판매 중이랍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건 좀 많이 드셨는지요? 저는 특별히 뭐 명절 음식을 요즘에는 잘 하질 않아서 그렇게 막 특별한 음식을 먹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읽고 노래도 들으면서 2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이니만큼 또 추석하면은 뭐니 해도 추석 특선 영화 같이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라디오가 끝난 뒤에 치지직에서 준비해 주신 영화 중에 하나인 검은 사제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끝나도 가지 마시고요. 팝콘 같은 거 준비하셔서 계속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요.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Sunflower입니다. 네, 첫 곡은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Sunflower였습니다. 노래 엄청 좋죠? 자, 이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에서 펄떡이 분들의 재미있는 무계획 일본 여행 사연들을 듣고 나니 같은 대문자 P인 저로서도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더군요. 때는 10년도 더 된 제가 20살 간 넘긴 파릇파릇 대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저는 당시에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학교도 성실하게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연애 사업에만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다 크게 의지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 무슨 드라마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냐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 괄호 열고 착각 괄호 닫고에 빠졌습니다. 당시 저는 이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청춘 드라마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혼자서 무작정 여행을 떠나자! 여건이 없었기에 외국 여행은 꿈도 안 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의 특권처럼 있던 기차 무제한 이용권 내일로를 끊고 무작정 지도를 보고 한반도 맨 끝을 보았습니다. 부산은 작년에 친구랑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여수로 가자. 그렇습니다. 당시 여수밤바다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였고 막연히 여수바다라는 로망이 엄청날 때였어요. 그렇게 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여수로 가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일주일 정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곳저곳 아무 지역에 내려 흘러가는 대로 여행을 즐겨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어디 갈지 모르니 숙소 예약도 전혀 안 했죠. 이것이 20살의 패기랄까요? 아무튼 저는 서울에서 무작정 여수 여행을 떠나며 급한 대로 여수 가면 가볼 만한 곳을 대충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용 케이블카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거길 향해 갔습니다. 케이블카는 4명이 함께 타는 것이었고 저는 혼자 왔기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타게 되었습니다. 한 50대 정도의 부부, 그리고 3, 40대 정도의 여성분,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케이블카는 생각보다 높고 길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조용히 밖을 구경하며 가던 중 50대 부부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사이좋아 보이는 두 분의 사진을 최대한 예쁘게 성심성의껏 찍어드렸습니다. 나이 드시고도 두 분이서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시는 걸 보니 너무 보기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사진 찍어드리고 나니 아주머니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여행 온 거냐? 서울에서 왔냐? 우리는 경기도 어디에서 왔다. 여수는 차 없이는 여행하기가 힘들다. 등등. 아주머니와 옆에 남편분도 거들기 시작하시며 엄청난 관심 폭격을 받았습니다. 20살에 혼자 무작정 떠난 여행이라는 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모하지만 낭만 있어 보였던 걸까요? 저 말고 혼자 계신 다른 여자분도 계셨는데 좀 뻘쭘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만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다 저희는 케이블카에서 내리고 나서도 출구까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프지? 여기 햄버거 먹고 가요. 사줄게. 감사히 햄버거 하나를 얻어먹고 나니 혼자 다니기 힘들잖아. 여수 여행 시켜줄게 하시며 차에도 태워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했던 저는 택시비 굳었다 잘됐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너무 친절한 부부 두 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아쿠아리움 같은 곳에 가서 아저씨는 물고기 관련 전문 지식을 마음껏 뽐내시고 유명한 갓김치 파는 길과 어떤 유명한 여수의 절 같은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 여행 가이드처럼 설명도 다 해주시고 편하게 차로 다 데리고 다녀주시고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여수 바다 근처에서 과메기회와 술도 한 잔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음식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모두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여수 밤바다는 생각처럼 감성적인 장범준님의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사실 아니었지만 두 분 덕분에 정말 맛있는 저녁도 든든하게 먹고 내내 서로 이야기하며 정말 나이를 허물 정도로 친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행만이 줄 수 있는 낭만 넘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번호까지 주고받으며 서울에 올라가면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오늘 숙소도 예약하지 않았고 그냥 근처 찜질방에 가서 자려고 한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시며 숙소도 잡아주려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찜질방에 가겠다고 하니 직접 찜질방 계산대까지 따라오셔서는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셨어요. 점심쯤부터 해질 때까지 같이 놀아주신 부부 두 분 덕분에 정말 여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고 무계획 여행의 첫 출발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쯤 되면 무계획 여행의 희망편이라고 봐도 될까요? 펄 하하하하. 사실 이 사연엔 반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사실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 여행 다니던 중 마지막쯤에 알게 되었는데 두 분은 각각 가정이 있으신 그냥 친구분이셨고요. 함께 동창회를 가던 중 둘이서만 빠져나와 여수까지 놀러 왔다가 저랑 하루 종일 놀아주시느라 동창회도 빠지고 그냥 그렇게 여수에 계속 계셨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였던 건 제가 이만 말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끝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좋은 분들인 건 맞지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던 두 분의 관계를 알고 나니 약간 동심 파괴가 되더군요. 그리고 여행 이후로 물론 더 만난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게 되었답니다. 저도 왠지 킹받게 첨언하고 싶어져서 하자면 펄떡이 여러분들도 여행에서 만난 지나치게 사이좋아 보이는 부부를 믿지 마십시오. 저의 신청곡은 장범준님의 여수 밤바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저 이렇게 훈훈한 사연이었으면 읽지 않았겠죠?
뒷부분의 이 반전이 마음에 쏙 들어서 첫 사연으로 읽었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불륜 커플의 특징은 사진 촬영을 극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펄떡이 분께서 이 사진을 찍어주셨다는 부분에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자, 마지막에 지나치게 사이좋아 보이는 부부를 믿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혹시 의심받을까봐 아내와 너무 사이좋게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장범준님의 여수밤바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여수밤바다였습니다. 저도 여수 그 케이블카 쪽에 한 3-4번 가본 것 같아요. 뭐 김풍 작가님, 침착맨님, 기안팔사님하고 놀러 간 적도 있고 또 침착맨님하고 둘이서만 촬영을 간 적도 있고 방랑화가 여수편이었죠. 그리고 가족끼리 간 적도 있고 생각해보니 꽤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수 신미였나? 여수에서 뭐 먹어볼 10가지 음식 그런 게 있어요. 칠미였나? 신미였나? 뭐 그런 것들도 먹어보고 그 빵집도 맛있는 데가 있어서 가서 먹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 외에는 크게 그렇게 케이블카 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엄청 볼만한 게 많았던 기억은 사실 없던 것 같습니다. 간장게장도 먹었죠. 거기 게장 엄청 유명한 집이 있어서 가서 먹고 갓김치도 맛있게 먹고 그 게장집에 저희들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요즘도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달 전 그녀가 저희 회사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첫 인사를 할 때 눈이 오래 마주쳤고 저는 수수하게 예쁜 분이네 속으로 생각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팀은 아닌지라 이후에 하루에 1-2번 마주칠까 말까 하루에 1번 정도 마주칠 때 인사만 했었죠.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꾸 신경 쓰이고 시선이 가고 알쏭달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침 퇴근 때 지하철에서 멀리 그분이 있는 게 보여서 집 가는 방향이 같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야근이 잦아서 그 이후로는 퇴근 시간대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이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평소에는 늦게 퇴근하시더니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네요? 라고 하며 정상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분이 궁금했던지라 바로 물어봤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졸라 무례하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 많아요. 90땡년생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보다 7살이나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후로 퇴근 시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말을 건 걸까? 분명 회사에서 인사만 하던 게 전부인데 나만 호감이 있던 게 아니었던 건가? 하면서 망상을 하게 되었죠. 다음 날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겠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며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생겨서 그녀를 따라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미어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가 일이 바쁜지 퇴근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1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그녀는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괜히 전전긍긍하던 저는 내가 혼자 무슨 망상을 하는 걸까 하며 퇴근을 했죠. 하지만 미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카톡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늦게 가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탈 때쯤 그녀에게 답장이 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났어요. 유유. 혹시 지하철 타셨나요? 라고. 저는 지하철을 탈 뻔하다가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고 그녀와 만났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쁘더군요.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퇴근을 했고 퇴근 이후에도 카톡을 계속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약속까지 잡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에 들어왔고 신경 쓰여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근데 그날 마침 혼자 퇴근하는 게 눈에 보여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처음에 나이를 물어봤을 때 제발 그나마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훨씬 많아서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저랑 같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남자로 안 보일까 봐 그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많으니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먼저 저에게 카톡을 보내볼까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호감은 쌍방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딴 건 상관없습니다. 전 펄슨 씨가 좋습니다. 저와 만나주세요. 라고 했고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막 쓴 글이라 잘 안 읽힐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 절 바라봐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쁜 사랑 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이거 반전이 있는 거죠? 주펄님이 고른 사연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 라고 하셨는데요. 반전이 없는 것이 반전입니다. 저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진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추석에 계열받는 사연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축하해 주세요. 풍요로운 날이잖아요. 자, 신청곡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오마카세가 들어가야겠죠? 어디 보자. 진짜 1차원적인 선곡 가봅니다.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였습니다. 제가 1차원적으로 선곡을 했다고 하니 채팅창에서 0차원이라고 하시네요.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슈크림 펄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헤어졌는데 사연 참이라고 위로드리면서 구독은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요. 예.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은 제가 겪은 대억가 연대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느 달밤, 저는 옷장 문을 열어둔 채 그 바로 앞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더랬죠. 그때 머리를 드는 각도와 옷장 문의 모서리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눈 옆부터 이마까지 쫙 찢어져서 새빨간 선혈이 울컥울컥 쏟아졌지요. 거실에선 아빠가 엄마한테 하루의 힘든 일들을 토로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왠지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마침 방에 여드름 때문에 구비했던 메디폼, 소독약, 의료용 가위가 있길래 지혈 후 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고 흉이 지지 않을까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방에서 자고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그 순간 갑자기 엄마 아빠 기분만 생각하느라 도움을 못 구하는 내가 싫고 상처는 아파 울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재빨리 제 방에 와서 상태를 살피고는
엄마 아빠께 인도하여 응급실로 갔지요. 엄마가 열심히 운전하여 응급실에 갔지만 상처를 예쁘게 꿰맬 성형외과가 없다 하여 다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성형외과가 없다고 빠꾸를 먹었지 뭡니까? 결국 119에 전화를 해서 성형외과가 있는 응급실을 알아내서 겨우겨우 갔지요. 상처가 심해서 뼈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뇌 CT도 찍고 부분 마취 후 1시간 정도 이마를 꿰매 주셨습니다. 마침 저는 자기 전에 먹던 수면제를 이미 복용한 상태로 잘 자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처방전을 약국에 내면 그 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3곳이나 돌아도 약을 못 받지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응급실 때문에 방문했던 병원 외래 볼 겸 약국도 들렀지요. 근데 그날 밤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환절기 때문에 온몸이 가렵던 저는 가습기를 틀고 캬 좋다 하다가 너무 습기가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제습으로 했지요. 가습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그날 밤 열이 계속 나더니 5번 정도 화장실에 가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액체 형태로 몇 번이고 분사했죠. 결국 회사에 잘 말씀드려 아침부터 응급실에 갔는데요. 항생제 때문에 토한 게 아니라 열 감기 때문에 토한 거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어지러워서 휠체어를 타고 해열 진통 링거도 맞다 보니 시간이 반나절 정도 지났더군요. 코로나 음성, 임신도 아님, 염증 수치는 아주 경미하게 오름. 결과를 듣다 보니 제가 환절기 때마다 이런 느낌의 몸살, 열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 환절기 때는 열이 38.8도였지요. 추신, 이 이야기를 하면 나라면 이마 찢어졌을 때 소리 지른다, 신기하다 그러더군요. 다들 건강하세요. 이마가 찢어진 저를 위해 카주로 연습하던 곡을 신청합니다. 옷장 앞에서 조립하던 게 카주였어요. 역전재판 3 OST의 고도, 어두운 커피의 향기입니다. 채팅창에 관우시냐고. 어떻게 이마가 그 정도로 찢어졌는데 그걸 참고 혼자 셀프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마면은 이게 참 이 상처가 잘 보일 텐데요. 이게 흉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참 잘 꼬맸는데 또 가야지 되는데 말이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 고도 검사의 어두운 커피의 향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청천이라고 생각하라고요? 허허. 개봉부 후에 포청천.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회사에서 잠을 깰 겸 사연이나 적어보렵니다. 때는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혼란스러웠던 2021년이더랬죠. 대학생 2년차에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라이프는커녕 수업도 전부 온라인 줌 수업으로 바뀌어버렸던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랑 친해질 생각에 설렜던 마음도 꺾이고 지겹기만 한 온라인 수업이 대학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줌 수업을 듣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와 다른 학생 한 명을 언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펄떡이랑 펄순이는 웃는 게 닮았네? 그 말 한마디가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 액자처럼 나열된 듯한 줌 화면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와 펄순이가 서로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하는 순간이었달까요?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 서로의 존재는 알았지만 접점이랄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이상하게 펄순이에 대해 궁금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나랑 웃는 게 닮았나? 부터 시작해서 동글동글한 인상이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새
펄순이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극도로 소심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이 사람과 말이라도 해보고 싶더군요. 그렇게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노래를 추천해달라는 스토리에 노래를 추천해준 게 전부였지만요. 고작 그걸 하면서도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대화를 텄고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가 됐죠. 그러던 여느 날처럼 책상 앞에 앉아 펄순이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책을 추천해달라는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책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좋은 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일단 말을 또 붙여봐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있던 책장에서 생일날 선물 받은 양산형 에세이 책 한 권을 냅다 추천해줬어요. 참고로 당시 펄순이는 에세이를 써서 인스타에 올릴 정도로 글을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책을 추천해줬다는 게 나중엔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한 발짝 더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나한테 그 책이 있는데 내가 빌려줄까?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저희는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펄순이와의 첫 만남은 꽤 웃기고 엉뚱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하필이면 전주에 자른 머리가 망해서 앞머리는 이마의 반밖에 안 오고 구렛나루는 수북해서 자신도 없었고 너무 긴장한 탓에 실수로 버스에서 역 한 개를 빨리 내리는 대참사 플러스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타버린 따릉이 때문에 땀이 줄줄 난 상태로 헉헉거리는 첫인상을 남겼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멘집에 들어가 컵에 물을 따라 주다가 엎어서 식탁이 물바다가 된 거며 처음으로 넘긴 물 한 모금에 사레가 들려서 몹쓸 꼴을 보여준 거며 음식이 나온 뒤로는 음식만 먹고 이후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로도 대화는 모두 펄순이가 주도했더랬죠. 영화나 드라마 속 긴장한 남자의 모든 클리셰를 다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시간들이 참 즐겁더라고요. 앞에 있는 펄순이가 참 하얗고 앳되고 또 예뻤습니다. 동그랗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마주하니 단순한 호감이라고 포장해왔던 펄순이에 대한 모든 감정들이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며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었죠. 펄순이 역시도 제가 첫 만남부터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서로를 좋아했지만 첫 만남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서야 사귈 수 있었고 3년을 사귀다가 올해 3월에 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아내는 에세이 한 권을 쓴 작가이자 여전히 대학생이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즐거우면서도 험난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이 책을 빌려주기 위해 만나 결국엔 이루어지게 된 저의 사랑을 한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정말 주접인 것 같네요. 그럼에도 펄청자 여러분들께서 좋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벼웠던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책장에 꽂혀있던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이 큰 인연의 매개체가 되었듯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거들떠도 안 보던 그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는 제가 펄순이에게 추천해줬던 노래 중 하나인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신청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교수님에겐 그래서 뭐 드렸냐고요? 라고 채팅창에. 그러네요. 교수님이 닮았다고 해서 시작된 거라서 교수님께 뭐라도 주례를 부탁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근데 제가 느낀 건데요. 되게 사이 좋은 커플이나 아니면 부부를 보면은 뭔가 닮았어요. 인상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미리 닮고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맞았을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사랑스러운 진주 주팔님. 지하철 아니면 차에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매일 유튜브로 사연 듣다가 용기 내서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10여 년을 음악을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가 선생님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89년생 펄떡이고요. 나마스테. 얘기는 바야흐로 제가 군대를 갔다가 복학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때인 23살 때쯤입니다. 한창 시험 기간이고 학교의 과학 특성상 단체 실기 과제가 많아서 이 과제 저 과제 준비한다고 밤을 샐 때였습니다. 참고로 실용음악학과인데 과제가 여러 개면 하루에 합주를 서너 개도 소화해야 했기에 낮밤이 바뀌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제대하면 진짜 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이란 걸 받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밤새 연습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 몸이 정말 피곤해져 있던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란 놈은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한두 번 찾아오던 놈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강력하게 찾아왔던 것이죠.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똥꼬 깊숙한 곳을 송곳으로 푹푹 찌르는 느낌? 가족과 외식 중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비명을 꾹 참았더랬죠. 참고로 피는 없었습니다. 쏘리.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 근처 비뇨기과에 찾아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허름하고 오래된 그렇지만 포스가 있어 보이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급한 마음에 집과 제일 가까운 병원이라 찾아가게 된 거였죠. 들어가니 상상한 것처럼 오래된 병원 느낌이 물씬 났고 꽤 나이가 있으신 간호사분께서 접수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자리에 계세요. 전에 한두 번 정도 같은 문제로 약만 처방받고 말았던 저는 더 강력한 약을 처방해 주시려나 생각하고 있던 그때. 펄떡이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니 나이가 지긋하신 노 의사분이 앉아 계셨고 역시나 오랜 경험이 서려있는 마치 제다이 마스터 같은 포스를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증상이 선생님께서 부르셨고 예전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심하게 통증을 느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글쎄 바지를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머뭇거리니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대충 진단받고 말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남자고 또 진료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며 바지를 당당하게 벗었더랬죠. 선생님께서는 하고 보시더니 뒤에 있던 가죽으로 된 병원 침대에 올라가서 테이블 자세로 엎드리라는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머릿속에 패닉이 와서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자 선생님께서는 이 진료는 안 해봤어요? 약 다 먹었다면서 하시기에 저는 증상 말하고 약만 처방받았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는 의아해 하시는 표정으로 돌팔이들한테 갔었구만 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항문에 손을 넣고 전립선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 꽈추에서 나오는 쿠퍼액을 작은 아크릴판에 찍어 현미경으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야구 동영상의 줄거리를 듣는 듯한 설명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할까 싶어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에 위생장갑을 끼우고 아크릴판을 들게 하시더니
이제 손을 넣어서 전립선을 촉진하면 꽈추에서 아이씨. 아니 쿠퍼액을 순화해서 쭈펄액이라고 앞으로 하겠다는데요. 쭈펄액이 나올 테니 그 아크릴판을 들고 있다가 쭈펄액이 나오면 그 아크릴판에 쭈펄액을 묻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쭈펄액을 그냥 쭈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슬램덩크 마지막 산왕전의 강백호와 서태웅의 마지막 2점 슛처럼 완벽한 호흡에 하모니가 필요해 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고 제 앞에 있던 거울에는 장갑을 끼고 장갑에 젤을 듬뿍 바르는 선생님이 보였고 이내 그 손은 저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에 머릿속은 패닉이었고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은 발발 떨리고 땀이 비오듯이 나는 와중에 선생님께서는 쭈펄 나왔어? 라고 물어보셨고 당황한 저는 재빨리 확인했는데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의 손놀림이 더 바빠지셨습니다. 더욱 끔찍한 기분을 느끼며 눈앞이 하얘지던 그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쭈펄 나왔어? 물어보셨습니다. 진이 빠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제 육안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안 나왔어요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며 직접 제 꽈추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꽈추를 보시고 제 손에서 아크릴을 빼앗아서 꽈추 끝을 콕 찍으시더니 저는 아직도 그 거울에 비쳤던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과 모멸감. 너 이 새끼 은근히 즐긴 거야? 같은 표정으로 나왔잖아! 라고 말하던 그 표정. 저는 졸지에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같은 진료를 받고 아픈 척하며 진료를 즐기는 독특한 성적 취향에 묻힌 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선생님의 표정에서 읽어낸 추리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저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말았습니다. 이후 바이러스 검사가 끝나고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아닌데. 아닌가? 내가 당황하는 사이에 뭔가 질렸나? 그럼 나는 이제 그 노 선생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건가? 저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 선생님은 지금 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같은 파국의 결말은 아니고요. 다행히 저는 이후에 선생님이 아니어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인 걸 여러 방도로 확인하며 그날의 수치는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날이 생각나면서 또 아찔하네요. 여러분은 꼭 전립선 검사하실 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진료 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즐거운 삶에 한 꼬집의 키득키득이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등이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쭈펄 화이팅! 신청곡은 사라진 저의 밴드곡을 하려다 그냥 좋아하는 곡을 신청합니다. 사무라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쭈펄 나왔어!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방의 사무라이였습니다. 뒤에 하모니카는 스티비 원더가 불었습니다. 좋은 곡,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사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예전에 제가 타지에서 객사할 뻔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2025년 1월. 당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모은 돈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한 달 동안 돌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서 마드리드,
발렌시아, 세비야 등등 쭉 돌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옆나라인 포르투갈로 마무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건은 제 여행 막바지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사진 유럽의 도시 풍경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던 태주강 그리고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쭈펄림의 Mast in the Mist 피아노 버전을 가끔 들으면서 다녔던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 동안 자린고비 여행을 하느라 돈도 다 떨어져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만 남았던지라 저는 공항까지 택시가 아닌 바퀴가 고장난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구글 맵으로 공항을 찍고 확인해 보니 공항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경로가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걷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는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리스본의 외곽 지역을 둘러보면서 공항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여 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나큰 실수였죠. 버스가 달린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그 버스에서 혼자 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관광하면서 보았던 화려하고 북적이는 리스본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로컬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게 여행이지 라며 저는 구글 맵이 알려주는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예쁜 리스본의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더니 구소련 동구권 느낌이 풀풀 나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점점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간간히 보이는 철창들과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잔디들. 저는 이야, 여기 되게 동구권 느낌이다 하고서는 그저 구글 맵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동네를 지나 이제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제 눈앞에는 높은 철장과 그 건너편 멀리의 공항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공항이 보이니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철장 너머는 고속도로인 것을요. 당연하지요. 어떤 공항이 시내 한가운데 있겠습니까? 뭐지? 구글 맵은 여기를 건너라는데? 라며 구글 맵에게 당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구글 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쭉 가면 건너가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육교라도 있나? 하고 속는 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철장과 고속도로 그리고 왼쪽은 점점 콘크리트 건물도 아닌 판때기가 여럿 붙어있는 철물점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일 났다. 여행 막바지에 이런 슬럼가에 들어와 버렸구나 라며 빨리 구글 맵이 알려주는 고속도로 건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치채셨듯이 그곳에는 그런 길 따위가 없었습니다. 그저 슝슝 지나다니는 차만 보일 뿐. 저는 이제 다시 그 슬럼가를 돌아가 다른 루트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것을 짐작하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되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고장난 캐리어를 끌고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없었죠. 다시 되돌아간 지 5분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판때기 집에서 진짜로 골든 리트리버나 시베리안 허스키 정도 크기가 되는 사나운 개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들은 사납게 짖으며 저를 경계하였고 저는 진짜 끝이구나. 저 두 마리를 어떻게 이기지? 너무 무섭다. 와 같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판자떼기 집에서 어느 한 중년의 남성이 나오더니 개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개들은 다행히 얌전하게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정말 감사하게도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상의를 벗고 계셨던 중년의 예수님은 저에게 따봉을 날려주셨고
저는 포르투갈어로 감사하다는 뜻인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를 외치고 다행히 그 슬럼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 다시 돌이켜보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녁이 아닌 점심시간이어서 더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돈 펑펑 쓰셔서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맵을 너무 신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칸노 요코의 마스트 인 더 미스트입니다. 저의 짜릿함과 대서양이 정말 멋있었던 리스본을 느끼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살지 마시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공항 갈 때는 비싸도 택시를 타라고. 자, 마스트 인 더 미스트 들을까요? 저도 포르투갈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에 갔었는데요. 포트 와인이 아주 맛있는 곳이었고요. 홍석천 형님하고 한 5일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음식도 참 싸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르투갈 정말 좋습니다. 유럽 나라들 중에서는 그나마 물가도 싼 편이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피아노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곡이에요. 뒷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못 치고 이제 앞에 1절 부분까지는 이제 칠 수 있게 됐는데 항상 그 1절 부분까지만 쳤었더랬죠. 제가 직접 친 것도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답니다. 제가 친 버전은 그래서 1절만 있습니다. 예. 제가 친 걸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끄럽지만. 딱 여기까지만 칠 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쳐도 피아노를 겁나 잘 치는 줄 안답니다. 진짜 여기만 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덕분에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5살 배기 아들을 둔 한 애아빠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사연들이 재밌어서 나도 한번 써볼까 싶다가 적절한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해 보았습지요. 그러던 와중에 나름 유쾌한 사연이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때는 제가 20살 초반이었을 무렵 저는 그때 햄버거 가게에서 마감 알바를 하며 지내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마감하면 같은 알바 동료들끼리 술 한잔하고 해산하는 게 일상이었죠. 어느 날 알바 동료들과 같이 시간 맞춰 저녁에 부평에 모여서 술을 얼큰하게 마셨는데요. 구성은 저 그리고 저랑 동갑인 여자애 1명, 누나 2명 이렇게 4인 팟이었습니다. 아주 얼큰하게 취해서 그때 저는 필름이 거의 끈길랑 말랑 중간중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분명 술집에서 술을 먹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술집에서 나와서 다 같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동료가 감성 주점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말이죠. 거의 취해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가보니까 감성 주점이라는 게 클럽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EDM이 시끄럽게 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춤추고 있고
거기 가니까 좀 시끄러워서 술이 깼는지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너무 취해서 춤이고 나발이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동료랑 누나들 노는 거나 구경하고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나 한 명이 모르는 남자 손을 잡고 저희 테이블로 오는 겁니다. 그 누나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 이건 뭐지? 헌팅했나? 유 하면서 제가 웃고 있었는데요. 남자분이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았습니다. 위치는 저랑 딱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남자 손을 잡고 온 누나는 다시 춤을 추러 어디론가 인파 무리 속으로 사라졌고 테이블에는 저랑 모르는 남자 이렇게 두 명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났지만 나름 멀끔하게 생긴 남성분이셨는데요. 그 남자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클럽 마냥 시끄러워서 좀 서로 가까이 얼굴을 대고 크게 말해야만 말이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행분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저희가 좀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잠시.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힘을 내 말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신호였죠. 아니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아까 그 누나 저랑 사귀는 거 아니니까 같이 가서 노셔도 돼요. 아, 예. 계속 남성분은 대답을 하면서도 자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겁니다. 아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누나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너무 어색해서 빨리 보내려고 좀 가라는 의미로 말한 거였는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을 불쑥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들이밀더니 저는 그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그 순간 저는 해롱해롱했던 취기가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취해 있던 저였지만 그 남자의 말과 행동, 그 순간 그리고 영화에서 인물의 얼굴을 줌인으로 확 당기면서 놀라움을 연출하는 그 순간 마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마침 춤추러 놀러 나갔던 일행들 3명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찰나여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저는 갑자기 정조의 위기를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이 아니라서 재밌게 노세요 하고 일어나서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택시 잡으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 문득 감성 주점 쪽으로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지 뭡니까? 솔직히 다이다이 뜨면 제가 지진 않을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지면 저는 순결을 잃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냉큼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여자한테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것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해보면 그분은 그냥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뿐이었는데 어째서 위기감을 느끼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생각이 든 걸까요? 참 그렇습니다. 신청곡은 천명운에 달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그래서 쭈펄 나왔어 라고 저 여기 있습니다. 쭈펄이 거기서 왜 나오죠? 자, 천명운에 달려 듣겠습니다. NRG의 달려였습니다. 정말 감성 주점에서 나올 법한 노래라고 채팅창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군요. 돌이켜보면 참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펄요일 알림만 오면 눈썹 휘날리며 달려오는 펄순이입니다. 25년 가을을 맞이하여 망한 사랑, 안 망한 사랑 사연에 대해 쓰려 하는데 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구합니다. 때는 2020년 연말, 갓 취직을 한 저는 짧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우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배치된 과에서는 저 빼고 대부분 어른들이시라 회사를 다니는 재미도 못 느끼고
그저 동기들과 쉬는 시간 눈치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대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하던 게임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여러 명이서 그룹을 지어서 하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학생 때 이후로 꾸준히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어 항상 혼자 했었더랬죠. 재미없는 솔플에 질린 저는 게임 친구를 찾기 위해 위피라는 친구 찾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자기소개에는 땡땡 게임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자든 남자든 대화가 오기를 기다렸죠. 뭐 이걸로 게임 친구를 찾다가 썸남이라도 생기면 땡큐지 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업군이 저랑 똑같은 분이 있길래 호기심에 보니 외모도 제법 훈훈하신 것 같아서 먼저 대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답변이 와 있었는데 새벽에 보내셨더라고요. 교대 근무를 하느라 새벽에 답장합니다. 먼저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와 있어서 조금 설렜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본인이 계속 마동석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마동석 같은 것이 외모인지 성격인지 물어봐도 그냥 마동석 같다고만 할 뿐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마동석 같은 울그락불그락 근육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남자 부심이 있나 생각했었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직접 만나기로 한 날, 저희 회사 앞으로 그분이 마중 나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 함부로 만나도 되냐 하시는데 대학생 때부터 소소하게 소개팅 어플을 해왔던 저로서는 이상한 사람이면 대화에서 단전에서 삐를 느껴버리기 때문에 이제껏 소개팅 어플로 만났던 분들 중에 위험한 분은 없었습니다. 또 회사 앞에서 만나니까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퇴근 후에 떨리는 심장을 붙잡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동석? 제 앞에는 저보다 다리가 얇아 보이는 귀여운 남자분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곤란한데 생각했죠.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보다 다리가 가늘다? 나보다 말랐다? 어쨌거나 첫 만남에 그분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우선 keep going 했습니다. 그분이 저녁을 먹으러 갈까요? 하며 자기 차로 안내하겠다고 차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의 차를 무작정 타도 되나 납치당하는 거 아닌가 잠깐 생각이 스쳤는데요. 저보다 말랐으니 내가 이기겠지 하며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갔어요. 주차된 차들은 저희가 걷던 방향의 횡 방향이어서 앞서가는 남자분은 운전석 쪽, 저는 조수석 쪽에 있었는데요. 차종을 모르니 그분이 운전석 쪽으로 도착하셨을 때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 조수석으로 가면 민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거리를 좀 떨어져 걸었습니다. 걷다가 그분이 뒤를 돌더니 왜 떨어져서 걷냐고 본인이 무섭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하기 애매하니 그냥 웃었습니다. 그의 차를 타니 블랙체리 디퓨저의 향이 확 났어요. 아기자기한 귀여운 인형들로 꾸며져 있기도 했습니다. 차 꾸미는 걸 좋아하나 보네 했죠. 그땐 마스크를 끼고 만났었는데 저보고 당돌하게 마스크를 벗어보라는 거예요. 서로 마스크를 벗으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집으로 가는 도중 그분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차 블루투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도 통화를 다 듣게 되었죠. 아버지 목소리의 연세가 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쭤보시는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분은 횡설수설 설명하는 아버지가 귀엽다는 듯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귀엽지 않냐면서. 제가 듣기로는 귀여운 포인트를 못 잡겠던데 감정 표현이 풍부하신 분인가 생각했더랬죠. 그 후 밥을 먹고는 카페에 갔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누나가 2명, 아니 3명, 아니 4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빵 터지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색을 하며 누나가 4명이 맞다고 그리고 아래로 남동생이 1명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려 6남매 장남인 거죠. 분위기가 약간 서먹해졌습니다. 아까 통화하던 아버지 목소리의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자, 저는 누나가 4명인 이 남성분과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누나가 4명이었던 다리가 새만큼이나 얇았던 그분은 지금 제 옆에 누워있지 않네요. 그저 그를 닮은 9개월짜리 꼬물이만 누워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는 교대 근무거든요. 어떻게 시누이 4명을 감당하며 결혼까지 했냐 하시겠지만 사실 시누이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결혼할 때 누나가 4명인 것이 걸림돌인 적도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누나가 4명인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날 다 같이 모여서 놀면 정말 재밌거든요. 남편은 첫 만남 때 그대로 여전히 차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차 마크를 뗐다가 붙였다가 시트지로 내부를 꾸미기도 하지요. 저는 정말 돈 낭비 같지만 내버려 둡니다. 아직도 남편은 저보다 다리가 얇습니다. 헬스를 하는데 상체만 두껍더라고요. 저보고 발목 두꺼운 게 부럽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닮지도 않은 마동석 같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니 기대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답니다. 아니, 마동석 아저씨가 어때서? 종종 뉴스에서는 소개팅 어플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삶이 불행해진 분들이 나와 소개팅 어플에 대한 인식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저는 그때 그 어플을 깔지 않았다면 남편을 못 만났겠지요? 토끼 같은 아들도 못 봤겠지요? 저는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주위에는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다 하고 다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선정이 된다면 신청곡은 도트리의 September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도트리의 September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1년 넘게 교제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착하고 다정하고 힘이 센 귀여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날은 같이 술을 먹기로 한 날이라 즐겁게 한 잔, 2잔 걸치기 시작했고 먹다 보니 둘 다 꽤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었고 늦게 귀가하여 부모님께 한 소리를 들을 바엔 그냥 외박을 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심을 한 후 MT로 향했고 그날은 불토인지라 주위 MT들은 다 만실이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는 유일하게 빈 방이 있는 그 MT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곳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앉아있긴 하지만 방마다 지폐를 넣는 기계가 달려있어 굳이 카운터에 가지 않더라도 방 앞 기계에 일정 금액을 넣으면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심한 커플도 머쓱하게 숙박이요를 하지 않아도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카운터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던 저희는 현금을 넣는 방식으로 방에 들어갔고 어느덧 시간은 아침 6시쯤 되었습니다. 자려고 막 눈을 붙인 순간 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손님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계속 잠을 청하려는데 방에 있는 조그만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뭔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고 소리를 지르시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저희 방은 빈 방으로 놔두려고 무인 시스템을 막아놨던 방이었고 방금 숙박하시는 손님들께 그 방을 내어줬는데 너네가 왜 이용을 하고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시며 분명 막아놨는데 돈도 안 내고 어떻게 들어갔냐. 지금 당장 돈을 내라. 이런 말을 하셨고 남자친구도 화가 나서
아니 저희도 기계에 돈을 넣고 들어온 거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받아쳤습니다. 저희는 진짜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고 막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께서 저희 층으로 올라오기로 하셨고 문이 열린 그 순간 저는 안에 있고 남자친구만 나갔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어? 김펄떡?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로 김펄떡은 제 남자친구 이름입니다. 그 순간 제 남자친구도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안에 있던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모, 저희가 다른 방 쓸게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소리와 주인 아줌마의 돈을 내라고 호통치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리고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아침 7시. 잠도 못 자고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순간 격분에 나가서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씩씩거리며 문 앞을 나섰습니다. 나가서 제가 본 광경은 주인 아줌마와 저의 남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남자친구의 지인인 줄만 알았던 그 커플은 저도 친분이 있던 지인이었고 MT에서 마주치게 된 이 상황은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도둑놈 누명이라도 제대로 벗자 싶어 저도 소리를 지르며 돈을 기계에 분명히 넣었다. CCTV 돌려보시면 될 것 아니냐.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냐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 제 남자친구와 그쪽 커플 모두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보신 건지 다들 저를 말리는 모습에 당황하신 건지 아주머니께서는 아이고 알았어요 라는 말과 함께 친구 커플과 카운터로 돌아갔고 저는 무사히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술을 깨니 수치스러움이 밀려왔고 죄를 지은 건 없지만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그나마 다행인 건 사연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친구 커플이 이별했다는 것일까요? 기승전결이 별로인 것 같지만 생애 첫 사연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카테고리는 이불킥 사연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잠은 집에서 잡시다. 신청곡은 릴러 마일즈의 나쁜 X를 신청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 건가요? 정말 민망하셨겠습니다. 지인 커플을 MT 복도에서 만난다. 상상만 해도 예, 노래 듣겠습니다. 호호호.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로또 사연을 작성했던 펄떡이입니다. 그 로또 판매점에서 알바를 하시는,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일을 알바를 통해 해결했던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일이 뭐냐고요? 빛나라 지식의 별 다 같이 맞춰보세요. 땡땡도 로또에 당첨이 될까? 정답이 뭘까요? 땡땡도 로또에 당첨이 될까? 정답은 바로 무당입니다. 과연 무당도 로또에 당첨이 될까요? 제가 일하던 로또 판매점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옆에 붙어있는 반평 정도의 판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점장님이랑도 자주 만나고 또 친해지기도 했었죠. 사건은 편의점 점장님이 아시는 무당 한 분을 편의점에 데려오신 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다른 곳보다 지대가 조금 낮아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발목까지 잠기곤 했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무릎까지 물이 찼던 어느 여름날, 고양이 한 마리가 가게 앞에 죽어 있더랍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꺼림칙하셨던 점장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님을 불러서 어떻게 잘 성불시키기 플러스 액마기용 부적 써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던 날 점장님과 함께 무당님이 편의점에 오셨죠. 생각했던 것보다 무당님은 젊었습니다. 맨날 TV나 매체에 나오는 무당들은 할머니 아니면 중년의 삶의 주름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오신 무당님은 한 3, 40대밖에 안 돼 보였거든요. 그리고 옷도 그냥 평상복이었지 개량 한복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당님은 가게를 꼼꼼하게 보신 뒤 잘은 못 봤는데 뭔가를 하신 뒤 구석에 부적 한 장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대뜸 저를 보시더니 학생은 오늘 알바 끝나고 잠깐 들렀다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펄떡이 분들은 혹시 작성자가 너무 잘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펄하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한테 부적이 한 장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들었을 땐 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찝찝한 느낌도 들고 점장님 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끝나고 무당집에 들렀다 갔습니다. 지하철로 2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던 무당집은 빌라에 있었습니다. 뭔가 한옥 같은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그냥 가정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도 걱정처럼 돈을 받거나 하시지도 않으셨고 별일 없었냐 물어보시고는 금방 부적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솔직히 귀신 같은 거 좀 무서워해서 걱정했는데 금방 보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는 부적 덕분인지 아니면 수로 정비가 잘 이루어진 건지 몰라도 물에 넘쳐서 잠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별일 없었고요. 아, 로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무당님은 저에게 부적을 써준 뒤로 3번 정도 판매점에 오셨습니다. 제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로또도 사가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물어봤는데 당첨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궁금해서 그 모시는 신께서 로또 번호 같은 건 안 알려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적은 알바가 끝날 때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무당님께서 잘 처분하셨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은 기분이라 묘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당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제가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라서 그랬던 걸까요? 신청곡은 저의 최애곡 임병수 아저씨의 아이스크림 사랑 틀어주세요. 사랑스러운 펄떡 팔순이 분들 모두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나는군요. 자, 공짜로 부적도 얻으시고 게이득. 나중에 그리고 누군가 무당을 찾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분을 또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청해 주신 아이스크림 사랑을 오늘 끝곡으로 틀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이어서 검은 사제들 영화를 함께 시청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잘 앉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